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전 남편인 이재호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일이에요. 정말 살다 제가 이런 개사이코 집안과 엮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집안을 탈출할 수 있던 것에 대해 매일 감사 기도를 하며 살고 있을 정도죠. 이 인간을 만난 건 몇 해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커피숍에 손님으로 찾아온 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 저를 따라다녔죠. 특별한 날이면 꽃과 선물을 들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저를 정말 곤란하게 했어요. 따개비 같은 인간이었죠. 그 당시 저는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던 터라 그런 남편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수뇌부처럼 1년이 넘도록 따라다녔어요. 그쯤 저희 아빠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위암 2기셨어요. 병원에서는 치료와 관리만 잘 받는다면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하였지만 딸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당장 아빠가 떠나버릴 것만 같은 생각에 매일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아빠는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죠. 그러곤 저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결혼할 남자를 찾아서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아빠의 그 말에 저는 연애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저를 1년간 따라다니던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엄청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저를 따라다니던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를 받아줄 때까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창밖을 보니 남편은 꽃을 들고 눈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를 보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꼭 공주가 된 것처럼 작은 것 하나도 나서서 해주었죠. 그런 그 사람의 지극함에 저는 남편과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아빠에게 어서 안정된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동네에서 작은 오리고기 구이집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연애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 1년간 저를 따라다녀 연애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무섭게 저를 째려보셨죠. 그 이후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절대 저에게 잘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직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오리고기 가게에 나와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 며느리야. 너도 이제 우리 집 일원이 되었으니까 집에서 놀고만 있지 말고 가게에 나와 일 좀 거들어라. 네가 나와서 일을 하면 사람 한 명을 덜 써도 되는데 그럼 그게 인건비가 얼마냐? 내일부터 당장 가게로 출근해야 한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옆에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였죠. 엄마, 우리 이제 신혼인데 한참 즐길 시간에 왜 우리 와이프를 가게로 불러들여? 그냥 지금처럼 아줌마들 쓰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와이프 힘 약해서 그런 일 못해. 맞다. 또 인건비가 줄긴 왜 줄어? 와이프가 나가서 일해주면 우리 와이프한테도 월급 줘야지. 어머 이놈 봐라. 벌써부터 치마누라 편드네. 야, 같은 가족끼리 무슨 월급을 줘? 우리 집 가게가 잘 되면 다 너희가 좋은 건데 무슨 월급을 받아가?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나가서 일 도울게요. 여보 걱정 마요. 저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알바 많이 해봐서 식당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저의 대답에 남편도 따라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지 계속 째려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1년간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남편이 가게로 나와서 제 일을 도와주었죠. 시어머니가 제게 과할 정도로 일을 많이 시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달 정도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가게에 나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가게에 나와 일을 도우면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저는 남편은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왜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지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은 결혼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가게에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매일 게임만 하며 백수처럼 지냈죠. 생활비는 시어머니가 남편 통장으로 넣어주셨고 그 돈은 모두 남편이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돈 구경도 못 해보았어요.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편통에는 많은 우편물들이 있었고 저는 제 핸드폰 청구서를 열어본다는 것이 실수로 남편 핸드폰 청구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소액 결제 내역을 비롯한 그달 남편의 핸드폰 비용이 무려 70만 원이나 나와 있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른 우편물들도 찾아보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 카드 청구서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전달 카드 요금을 무려 2천만 원이나 사용했더라고요. 상세한 내역을 모두 살펴보니 남편은 그 큰 돈을 모두 게임에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은 그저 왜 자기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보냐며 화를 낼 뿐이었죠. 저도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이제 모든 경제권을 제가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황당한 이야기만 하셨죠. 그래, 네 이야기 알았다. 내가 희석이한테 잘 이야기하고 따끔하게 일러두마. 그런데 네가 경제권을 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희석이가 그래도 내가 늙었을 때 앞으로 이 가게를 이어받을 아이인데 어떻게 넌 벌써부터 시애미 재산을 탐내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널 예뻐하지 못하는 거야. 돈 관리는 계속 네 남편이 하게 해라. 하지만 어머니, 그이는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한 월급은 저한테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소리 한다. 가족 일을 돕는데 월급이 어디 있어? 그 돈 합쳐서 다 너희들 생활비로 넣어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건 우리 희석이가 관리하면 된다는데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어머니. 듣기 싫다. 어서 가서 설거지나 해. 저녁 장사 준비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저희 집 경제권을 뺏어오지 못했고 그렇게 다시 가게 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 살았죠. 조금 바뀐 거라곤 제 눈치를 보며 집이 아닌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가게 앞에는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건너편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상가 사람들은 모두 그 발표를 반기며 엄청 기뻐하였죠. 건너편 주변이 개발이 된다니 당장 상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단지가 완성되고 나면 손님이 엄청 늘어날 테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 소식에 시어머니는 당장 가게를 확장해야겠다며 저희 오리고기집 옆에 있는 횟집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횟집까지 인수하여 오리고기집을 더 크게 운영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횟집 사장님께서도 개발 소식을 들었기에 가게를 팔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계속적으로 횟집 사장님을 설득하였고 그 사장님은 결국 시어머니에게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아주머니 한 사람을 자기와 이어준다면 가게를 적당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였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가게에서 워낙 구박을 받으며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니 제가 그 집 며느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시어머니께서 수락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미야, 네가 가서 그 집 사장님하고 몇 번 만나봐. 그리고 가게를 팔라고 잘 좀 꼬드겨봐라. 알겠지? 어머니, 저 이 집 며느리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탁이세요. 일단 그 집 사장이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 모르는 것 같으니 끝까지 입 조심하고 같이 데이트 좀 하면서 네가 잘 설득해보란 말이지. 아니 너는 그게 그렇게 어렵니?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제가 이 집 며느리인 거 결국엔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그러니까 가게 인수 도장을 찍을 때까지 연기 좀 잘해서 꼬셔보라고. 우리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네가 그 일하면서 그 사장하고 생기는 일은 모두 눈 감아줄 테니 너도 기분 전환 좀 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데이트 좀 하고 와. 어머니 지금 이러시는 거 희석 씨도 알아요? 그래, 다 같이 상의한 거야. 아니 근데 너는 말투가 왜 그래? 꼭 내가 너한테 나쁜 짓 시키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니? 듣자 하니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네. 참나. 어머니, 저 절대 이 일 못해요. 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돈에 눈이 멀어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가게를 나와버리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면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딸의 처지에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암투병 중이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죠. 저는 그저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안부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엄마에게는 아무 일도 없다고 그저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죠. 그렇게 엄마 목소리를 듣고 갈 곳이 없는 저는 해가 지도록 공원을 걸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또 횟집 사장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전화가 끊기고 이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게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 문자를 보면 즉시 가게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가게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그리고 가게 안쪽 룸 하나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잠글 생각에 불이 켜져 있는 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옆 가게 횟집 사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안주들과 양주까지 올려져 있었죠. 횟집 사장님은 저를 보고는 반갑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 유미 씨 오셨네요. 여기 사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싶어서 주선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물론 소개 들었습니다. 젊어서 결혼하셨는데 안타깝게 사별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면서 혼자 사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도 돌싱이거든요. 김 사장님,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지금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장님 가게 인수하시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 천지에 자기 집 며느리를 다른 남자한테 소개해주는 정신 나간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정신 나간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저는 그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나와버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일시키고 나쁘게 말을 했어도 그저 아들을 너무 아껴하시기에 저를 미워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일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릴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미쳤니?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지금 횟집 사장님 난리가 나서 나한테 전화했더라. 가게 절대 안 판다고. 네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 이게 뭔 짓이야? 어머니, 미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거울 좀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너 어디야?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테니. 저 어머니랑 이제 할 말 없어요. 희석 씨랑 이혼할 테니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랑 가게 잘 운영하세요. 저는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집으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는 이것저것 많은 우편물들이 있기에 집을 나가기 전에 제 우편물만 챙길 생각으로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편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남편 이름으로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 통지서가 와 있었어요.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하니 서에 출두하라는 명령서였습니다. 저는 이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놀랍지도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어쩌다가 이런 미친 집안에 시집을 왔나 후회를 하며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 인간들의 본성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올라가 제 옷과 짐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한시라도 이 더러운 곳에 있는 게 싫었죠. 그렇게 짐을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김유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어머니한테 우리 이혼한다고 했다며? 너도 알고 있었다면서? 어머님이 나 횟집 사장님한테 팔아넘긴 거. 팔아넘기긴 뭘 팔아넘겨? 말 진짜 함부로 하네. 그냥 사장님 기분 맞춰주면서 몇 번 데이트하란 건데 그게 팔아넘긴 거냐? 넌 네 아내가 딴 남자랑 데이트 나가서 뭔 짓을 하고 다녀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그 남자 잘 꼬시라고. 그러면서 생기는 일은 다 눈 감아 주시겠대. 내가 꽃뱀이니? 말 참 막한다. 그게 다 우리 가족 잘 돼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너랑 니네 엄마가 잘 돼보자고 나 이용하는 거겠지. 됐고, 나 이제 더 이상 너네 집이랑 엮이는 게 역겨워. 더럽다고. 이제 너랑 못 살겠으니 조용히 이혼이나 하자. 뭐 더러워? 이게 미쳤나? 그래 더러워. 아, 너 성매매한 거 걸렸더라. 다음 주까지 서해 출두하래. 진짜 가지가지하는 집안이다. 뭐? 아, 그거 유미야. 아니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해. 유미야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 너만 바라보고 내가 정말 잘할게. 엄마한테도 이야기해서 횟집 그 일은 없던 일로 할게. 진짜 미안해.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유미야 나가지 마. 참, 며느리한테 꽃뱀일 시키는 시어머니나 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성매매하는 그 아들놈이나 같은 핏줄 맞는 것 같다. 역겨우니 이제 그만 말하자. 그리고 저는 챙기던 짐을 마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불꽃이 튀었고 순간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거실 바닥에 쓰러지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순간 주먹으로 저를 내려쳤던 것이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했습니다. 맞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헉헉거리고 새어나왔고 눈앞에 번쩍번쩍 불꽃이 튀었죠. 이대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가 부담이 되었는지 이내 저를 때리는 걸 멈추었고 저는 그 틈에 짐도 모두 놔두고 몸만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서로 가야 했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에 당장 저를 도와줄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친정집으로 향했죠. 저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면서 엄마를 찾아 뛰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뛰쳐 들어온 딸 모습을 본 엄마는 놀라서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엄마 품에 안기자 그제서야 안심이 되어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무슨 일이냐며 급하게 묻는 남자가 있었어요. 정신이 없던 터라 집에 다른 손님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은 원준 오빠였어요. 원준 오빠는 제가 초등학생 이전일 때부터 오빠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오빠였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친오빠 같은 존재였죠. 원준 오빠의 가족과 저희 가족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원준 오빠의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 사업이 망하여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자신들의 집까지 팔아 저희를 도와준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교통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나셨죠. 원준 오빠는 그렇게 친척도 없이 혼자가 되었고 받은 은혜가 있었던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맡아서 키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오빠가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때까지 원준 오빠와 친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냈어요. 원준 오빠는 미국의 대학을 입학하였고 졸업 후 미국에서 작은 IT 회사를 차려 잘 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미국으로 떠난 뒤에도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었고 제가 결혼을 할 때도 미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왕래를 자주 하였어요. 오빠는 저희 아빠의 암 소식을 뒤늦게 듣고서는
이번에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아빠의 암 치료에 대해 어머니와 거실에서 의논을 하던 중 제가 뛰쳐 들어온 거였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저는 엄마와 원준 오빠에게 모두 설명을 하였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였죠. 엄마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시어머니 가게를 뒤엎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저희 엄마를 원준 오빠가 막았어요. 지금 이렇게 가서 싸움을 하는 것보다 돈에 미쳐 있는 집안이기에 돈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자고 하였죠. 원준 오빠는 엄마와 저에게 몇 가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원준 오빠는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오리가게 옆에 횟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을 만나 가게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전날 저희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이 있던 횟집 사장은 화를 내며 가게를 안 판다고 하였고 원준 오빠는 그에게 백지 한 장을 내밀며 원하는 가격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횟집 사장님은 그런 오빠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시세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적어 보여줬고 오빠는 알겠다고 하며 그 가격에 가게를 사버렸습니다. 원준 오빠는 미국에서 좋은 아이디어의 IT 회사를 차렸어요. 그 어렵다는 미국 특허도 몇 가지 따내었죠. 오빠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작년에 대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정리를 하였고 자신은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벌었다고 하였어요. 오빠는 횟집을 인수한 후 바로 그곳을 오리고기 가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고 멋지게 새로 가게를 인테리어하였죠. 실력 있는 요리사들도 고용하였고요. 가게를 오픈 준비하는 동안 시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옆에 오리고기집이 멋들어지게 오픈 준비를 하니 마음이 급해진 거죠. 처음에는 저희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상도덕도 없는 놈들이라고 욕을 하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가 인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근사하게 가게를 오픈하였고 서비스와 맛이 훨씬 좋은 저희 가게로 당연히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단골을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 가게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급기야 시가에서는 반값 행사 등을 하며 손님을 끌었지만 그것도 한때 반짝 손님을 끌 뿐 대부분의 손님은 저희 가게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니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는 점점 망해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원준 오빠는 오리고기집을 오픈하면서 동시에 제 이혼 소송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에 제 이혼 소송을 의뢰해 주었죠. 남편의 폭력에 대한 증거도 모두 수집하였고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또한 횟집 사장님의 증언으로 무리 없이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의 성매매 사건은 이미 벌금을 맞은 상태였기에 따로 입증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반년 정도의 소송 끝에 제가 승소하는 곳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위자료도 가득 뜯어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원준 오빠와 저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의하러 온 시어머니를 맞아주었죠. 가게의 사장이라고 만난 자리에 제가 나오니 시어머니는 그 작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뜨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제가 이곳 사장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험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베어먹지 못한 이 가게 주인이 너였어? 그럼 그렇지. 어쩐지 너처럼 못 베어먹은 인간들 같은 짓거리를 하더라니.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못 베어먹은 집안이라뇨. 그래서 아주머니 집안은 너무 잘 베어먹어서 며느리한테 꽃뱀을 시키고 아드님께서는 성매매 업소를 드나드나요? 초범도 아니어서 벌금도 크게 맞으셨던데요. 뭐라고? 됐고. 너희 가게 문 당장 닫어. 지금 너네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저야말로 아주머니 집안에 시집가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건 다 우리 집이 잘 되자는 뜻에서 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그래,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마. 우리나라에 장사할 곳이 어디 여기만 있는 줄 아니? 이 더러워서 퇴! 그런 시어머니의 악담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원준 오빠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아줌마, 잠자코 듣고 있으려고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본인들 잘못을 알았으면 미안하다는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저희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면 이 가게에 먼저 접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행동 보니 전혀 뉘우침이 없으시네요.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를 하시면 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아줌마. 어디를 가서 새로 장사를 하셔도 제가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릴 겁니다. 넌 뭐야? 돈이 아주 썩어나 시나 보네. 아이, 돈 많으면 어디 해봐. 제 말 못 믿으시겠다고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는 전 남편을 데리고 저희 가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저를 보며 흐리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니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럴 의도로 그런 게 아닌데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너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다. 그래 여보. 아니 유미야. 결혼 생활 중에 내가 잘못한 거 모두 미안해. 그때 때린 것도 정말 내가 사과할게. 그땐 정말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당신같이 좋은 사람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매일매일을 눈물로 반성하고 있어. 유미야,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게. 정말 미안해.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하며 두 모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연히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래도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좋으면 치욕적이게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는지 그 모자가 측은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네, 두 분 사과 잘 들었어요. 가게 일은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해볼게요. 라고 하였습니다. 두 모자는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곤 돌아갔죠. 저는 그 이후 원준 오빠에게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은 용서해 줄 테니 그만 가게를 팔아도 되겠다고 하였죠. 그리고 저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평생 갚아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준 오빠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모두 우리 가족의 힘이었다며 자신이 이렇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였어요. 그 이후 원준 오빠는 가게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바꾸었고 가게 명의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전시가의 오리고기집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손님들이 찾기 시작했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했어도 하늘은 아직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나 봅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가게는 문을 닫고 망해버렸습니다. 엄마의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시가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난 이후 얼마지 않아 세무조사를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돈에 미쳐 있더니 세금까지도 계속 탈세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세금 폭탄을 맞은 전시가의 오리고기집은 망하게 되었고 살던 집에도 차압이 들어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암 진행이 멈추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원준 오빠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시골 공기 좋은 곳에 좋은 집을 마련해 주어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남겨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오빠의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오래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가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